쌍둥이는 한 번도 엄마를 살리겠다고 버틴 적이 없었는데요. 대신 엄마 손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이 여자를 먼저 끝내야 우리라도 산다는 결론까지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한우진은 병실불이 꺼진 천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요. 머리맡에 꽂힌 링거줄이 가끔씩 흔들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숫자보다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들고 서 있던 고성이 얼굴, 의자 끝에 쪼그려 앉아서 싫어요 라고 말하던 지은오 얼굴, 그리고 눈이 시릴 만큼 밝았던 박영라 얼굴이 번갈아 가며 올라왔다 내려가고 했습니다. 지은호가 수술을 거절하고 병원 문을 나간 그날 밤부터 이 병실은 한 번도 진짜 조용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의사랑 간호사들이 수술 일정이 어쩌니, 검사 수치가 어떠니 하면서 뛰어다니고 어딘가에서는 누가 전화로 싸우는 소리가 늘 났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한우진 머릿속만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숨이 찼고 가슴이 답답했고 몸이 무거운데도 막상 제일 무거운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나 하나 살리겠다고 대체 누가 얼마나 망가져야 하지. 지은호가 울면서 내가 오빠 살리고 엄마 망하는 거 볼 거다라고 말하던 표정이 떠오르는 순간 우진은 눈을 감아버렸는데요. 그 말이 요즘 자신이 붙들고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인생을 또 한 번 잘려나가는 걸 보느니 차라리 엄마 인생이 먼저 무너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밖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았는데 병실 안 공기는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는 점점 더 느리게 들렸고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는 가끔씩 박자를 놓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진은 자기 몸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꺼져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미안함이었습니다. 유라한테도 영라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보고 있네. 우진이 그렇게 천장을 보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다른 동네에서는 누군가가 또 다른 숫자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거실 테이블 위에 위치 추적기 기록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는데요. 엄마 차에 달아놓았던 위치 추적 장치에서 뽑아낸 동선들이 날짜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은 며칠째 특정 병원과 특정 건물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한쪽에는 그 건물의 현재 시세와 등기부 등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이라서 안 받겠다는 거야? 며칠 전 엄마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은 10억도 덥석 받았잖아. 영란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공기가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다 뜨거운데 자기 혼자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날 이후로 엄마가 말하는 숫자들이 다 사람 몸값처럼 들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조금씩 구겨졌다 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영란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벨이 2번 울리고 이지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또 너네 엄마야? 지환은 뜬금없이 핵심을 찌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야 돼. 또? 이번에는 진짜야. 조금의 침묵이 흐른 뒤 지환이 낮게 물었습니다. 너네 엄마 일이지. 응, 싫다고 하면? 그럼 나 혼자 할 거야. 혼자 하다가 망하면 그때 가서 오빠 욕할게. 수화기 너머에서 툭 웃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야, 너 진짜 나쁜 년 되겠다. 알아. 그래서 뭘 도와달라는 건데 우진 오빠한테 갈 거야. 병원 지금? 오늘 아니면 나 엄마 편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영라 목소리는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배신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마다 그동안 받았던 사랑이 와르르 떠올랐거든요.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데리러 오던 엄마, 전시회 준비한다고 밤새고 있을 때 옆에서 커피 타주던 엄마, 시험 망쳐서 울고 있을 때 머리 쓰다듬어 주던 엄마.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알았다. 이따가 전화하면 나와. 너 혼자 못 가. 너네 엄마 눈에 띄면 나도 잘리고 너도 죽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영란은 거울 앞에 서서 한참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 지금 엄마 팔러 가는 거네.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엄마 편 말고 다른 편을 한 번쯤은 들어줘야 했고 그 역할을 평생 엄마 사랑만 받고 자란 자신이 맡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밤 병원 로비는 낮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랑 커피 향이 섞여 있고 엘리베이터 안내 방송은 이상하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 근처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서 있는 사람은 박영라밖에 없었는데요. 멀리서 봐도 지화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야, 너 그렇게 푹 눌렀으면 더 수상해 보이는 거 알지? 지환이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자 영란은 괜히 다시 눌러쓰고 싶어졌습니다. 오빠, 나 진짜 떨려. 당연하지. 너 지금 너네 엄마 등짝에 칼 꽂으러 가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해도 지환은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대신 눌러주었습니다. 병실층에 도착하자 복도 한쪽 끝에 야간 간호사랑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요. 둘 다 잠깐 이쪽을 쳐다보다가 금방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오빠는 여기 있어. 너 혼자 들어갈 거냐? 응. 이건 나랑 우진 오빠 일이라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 바로 불러. 나 문 부수고 들어간다. 지화는 벽에 기대서 서 있고 영란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랑 링거액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책을 덮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라, 오빠 안 자고 있었네. 지금 이런 상황에 잠이 오겠냐? 우진은 웃으려고 했다가 기침을 조금 했습니다. 들어와. 거기 서 있지 말고. 영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끝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뭘? 내가 간이식 얘기 아빠한테 말하겠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엄마 뭐라 그래? 그냥 나보고 여기나 찌르래. 경동맥. 우진은 자기 목을 손가락으로 톡 짚어 보였습니다. 엄마 패턴 몰라? 내가 엄마 약 좀 준 거 맞는데 엄마가 너 약 좀 주는 것도 금방이야. 알아?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영란은 손에 들고 온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위치 추적기 기록, 병원 방문 내역, 엄마가 들락거린 건물 주소, 우진 진료 일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진 오빠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지,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 답을 찾다가 나온 거야. 우리 엄마를 추적했구나. 응, 미안. 우진은 종이들을 한 장씩 넘겨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단하다. 우리 집에서 이런 짓 매일 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이런 짓을 했어? 난 내 목숨이 걸려 있었거든. 둘 사이에 싱겁게 웃음이 한 번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빠, 나 질문 하나만 해도 돼? 해봐. 왜? 유라한테 말 안 했어. 진작 그 이름이 병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유라. 우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게 됐구나. 엄마 입으로 들었어. 화내다가 튀어나온 말이야. 버린 딸 얘기하다가 그 딸 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엄마가 보육원 근처랑 저쪽 동네를 헤매고 다녔지. 유라가 지은 오지? 응, 쌍둥이. 내가 오빠고. 우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나 대신 엄마랑 싸우고 있더라. 나도 싸우고 있고. 우진이 영라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내 입으로 고발하라고 하러 온 거냐? 아니, 그럼 오빠 입으로 하면 엄마가 피해자 될 것 같아서. 우진은 말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상처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엄마한테 상처 준 사람이 듣기에는 다 원망처럼 들릴 거야. 근데 엄마한테 사랑만 받고 자란 내가 말하면 조금은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가 널 더 미워하겠지 알아?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나 평생 엄마 사랑만 받고 컸어. 한 번쯤은 엄마 말고 다른 사람 편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우진은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영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는 내 편이 된다는 거냐? 나는 유라 편. 우진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는 너희 둘 편. 둘은 그렇게 웃어버렸습니다. 웃기엔 상황이 너무 엉망인데 그래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빠한테 갈 거야. 영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숨기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우진 오빠 병도, 유라 존재도, 건물도, 녹음도 엄마 대신 내가 아빠한테 말할게. 엄마 편 말고 우리 편도 있다는 거.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라야. 응. 그러다 너 혼자 남을 수도 있다. 그래도 엄마가 사람값, 숫자로 매기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
영란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지환이 벽에 기대 있다가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때나 아주 큰 짓 하러 가. 그래, 잘 가라. 세상 제일 고급진 배신하러. 오빠가 그런 말 해주니까 좀 든든하다. 야, 내가 누구 편인데? 지환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너 편이다 이 바보야.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 겸 사무실에 혼자 앉아 병원 안내문이랑 이식 설명서, 동의서를 바닥에 다 펼쳐놓고 있었는데요. 종이 위에 적힌 말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숨만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다 내가 사인하면 되는 종이들이었네. 슬쩍 올라오는 웃음은 웃음 같지도 않았습니다. 내 사인 하나에 100억짜리 건물이 움직이고 5억짜리 통장이 움직이고 누군가 인생이 반쯤 잘려나가고 진짜 끝내준다. 한유라 인생.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안 잠갔는데요. 문이 살짝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또 혼자 있네. 이지혁이었습니다. 선배, 오늘은 그냥 가주면 안 돼요? 안 돼. 지혁은 대답도 짧게 하고 안으로 들어와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눈은 이미 바닥에 널려있는 서류들을 훑고 있었는데요. 병원 로고가 찍힌 종이들이 바닥에 빽빽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야, 카페 맞냐? 여기 병원 총무과 아니냐? 선배, 농담할 힘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지. 지혁은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강호가 나한테 맡기고 갔어. 그걸 왜 선배한테 맡겨요? 네가 들을지 말지는 내가 정하래. 안 들을래요. 은호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지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알지? 친엄마가 나 버렸다는 거, 간 필요해서 찾아왔다는 거, 숫자로 계산했다는 것까지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거기다가 동생이 거기에 숫자 하나 더 얹었다는 걸 녹음으로까지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 못 믿을 것 같아서. 지혁은 잠깐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판 깔려면 들어야 된다. 판은 무슨 판이에요? 너 혼자 맞고 끝낼 거야. 아니면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끝낼 거야. 그 말에 은호는 녹음기를 흘끗 봤습니다. 선배, 나 이 일에 선배까지 끌어들이기 싫어요. 이건 내가 그 여자한테서 태어난 죄로 겪어야 되는 거라고. 그만. 지혁이 잘났습니다. 그 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은호는 잠깐 놀란 눈으로 선배를 봤습니다. 내가 죄 지은 거 없어 태어난 게 죄면 엄마가 먼저 사형이야, 알았어? 그 말은 은호가 그동안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는데요.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배, 응. 그래도 나 좀 무서워요. 당연하지. 내가 안 무서우면 사람이 아니지. 지혁은 녹음기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무서우면 같이 들으면 되지. 내가 옆에서 욕해줄게. 결국 은호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0억짜리 건물, 10억, 5억, 간 쪼가리, 그런 단어들이 죄책감도 없이 섞여서 튀어나왔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기계를 제대로 내려놓지도 못했는데요.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천재네. 저 여자 뭐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짓밟는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개를 알고 있지? 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방법 하나쯤 가져야 되는 거지. 우리? 그래, 우리. 너 혼자 말고. 은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집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차 안에 앉아 출근길에 올랐을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집을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려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박영라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잠깐 시간 좀 내줘. 그래, 앉아. 진석은 서류를 덮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영라 얼굴은 잔뜩 긴장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아빠? 응. 오늘은 나 거짓말 안 할게. 진석은 그 말이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거짓말을 했었냐? 응, 엄마 때문에, 나 때문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간 것들 많았어. 예를 들면 우진 오빠 아픈 거 알고 있었어? 진석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부터 엄마가 숨기기 시작할 때부터 병원 드나드는 거, 약봉지, 검사표 다 봤어. 근데 말 안 했어. 왜? 아빠가 제일 힘들어질까봐 회사도 있고 재단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 엄마 말만 듣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영란은 고개를 숙였다가 준비해온 서류와 사진,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뭐냐? 엄마가 숨긴 것들, 우진 오빠 병, 유라, 건물, 돈, 그리고 엄마가 직접 한 말 버튼이 눌리고 고성희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100억짜리 건물 10억, 5억, 버린 딸, 박진석 회장이 알면 그런 말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진석 얼굴에서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요. 녹음이 끝나기도 전에 버튼을 눌러 끊어버렸습니다. 영라야? 응. 이걸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 거의 다. 영라는 눈을 똑바로 뜬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인생 지키려고 하는 거라는 것도 알아버린 딸 다시 찾아간 것도 딸 찾으려고가 아니라 간 찾으려고였다는 것도 알고 그래도 내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건 좀 아빠. 영란은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나 엄마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근데 엄마가 한 짓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 덮어질 정도는 아니더라. 진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엄마 편만 들면 나도 공범이야. 아빠도 그렇고 그 말은 진석에게 칼날처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아빠가 직접 가서 들어줘. 우진 오빠 얘기랑 유라 얘기랑 엄마 얘기까지 전부 엄마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엄마 아닌 사람들 말도 한 번만 들어줘. 진석은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날 저녁 병원 특실에서는 전혀 다른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딸이 참 바쁘더라. 박진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위치 추적기, 병원 기록, 건물 등기 다 모았더라. 그 애가 뭘 안다고. 고성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딸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거. 쓸데없는 데를 파니까 문제지 쓸데없는 데. 진석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버린 딸 몸에서 간 떼다가 내 아들 몸에 넣으려고 하는 게 쓸데없는 일이야? 내 아들 살릴 준비를 하는 거지. 그 아이도 내 자식이다. 성희가 순간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버린 딸도 내 자식이라고 내가 몰랐을 뿐이지.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어. 지금은 아니잖아. 둘말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뒤 병원 강당 한쪽에는 작은 기자회견장이 꾸며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재단 사람들, 몇몇 기자들만 초청된 자리였는데요. 겉으로는 익명 기증자의 도움으로 간이식을 받게 된 환자의 감사 인사라는 명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제안한 사람은 고성희가 아니라 한우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우진 옆에는 박진석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고성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박영라와 이지환이 서 있었고 강당 맨 뒤쪽 사람들 틈새로는 지은호와 이지혁이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배, 나 여기 있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미 와놓고 무슨 소리야. 그냥 돌아갈까요? 지금 돌아가면 내 얘기는 또 남이 대신 하겠지. 그게 더 싫지 않아? 은호는 입술을 깨물면서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우진 얼굴은 안 좋아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잠시 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웅성거림이 흐르다가 곧 조용해졌습니다. 한우진이 마이크 앞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진입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저를 살려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는데요. 아직 수술이 안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숨을 살릴 사람 얘기보다 먼저 제 목숨을 놓아줄지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우진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저에게는 태어나던 날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죠. 엄마가 그 아이에게 붙여줬던 이름은 한유라입니다. 강당 뒤쪽에서 지은 오손이 꼭 쥐어졌습니다. 숨이 한번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저는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자랐고 그 아이는 버려진 줄 알고 자랐고요. 우진은 엄마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엄마가 그 아이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의뢰하는 척, 인테리어를 부탁하는 척, 우연을 가장해서요. 엄마는 그 아이 인생에 조금씩 들어갔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 아이 존재를 몰랐습니다. 고성이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우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간이 망가져서요. 강당 안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제 몸은 세간이 필요했고 그 아이 몸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 탓이라고 하기 애매한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우진은 손을 깍지 낀 채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 아이 인생을 두 번째로 버리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딸로, 한 번은 부품으로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에게 100억짜리 건물과 여러 숫자를 붙여서 제안을 했습니다. 내 간을 팔라고요. 동생에겐 10억을 주고 그 돈으로 가족 팔자를 바꾸라고도 했습니다. 말이 끝났을 때 앞줄 어딘가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말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품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아무도 숫자로 계산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 그때 강당 뒤편에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통로를 따라 내려와 단상 아래에 섰습니다. 저 지은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누가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유라였던 적도 있다고 하네요. 고성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얘야, 내려가. 여기 네가 설 자리 아니야, 엄마. 그 한마디에 강당 안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웃긴 단어가 뭔지 알아요? 은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버린 엄마가 다시 나타나서 부르는 얘야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가끔 상상했어요. 나중에 친엄마가 찾아오면 뭐라고 할까? 근데 진짜로 찾아왔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늦게 와서가 아니라 너무 뻔뻔하게 와서. 고성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한테 와서 오빠 살려달라고 했어요. 첫 인사 대신 생전 처음 얼굴 보여준 사람이 제 간부터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그게 현실이라고 했어요. 은호는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근데 엄마, 오늘은 제가 현실 얘기를 좀 할게요. 그녀는 단상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쌍둥이 한 명 버린 건 솔직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수는 있어요. 그때는 엄마도 어려웠다니까. 근데 두 번째로 저를 버리려던 건 변명 못해요. 그때 엄마는 이미 충분히 부자였고 충분히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강당 어딘가에서 누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영라였습니다. 엄마가 제시한 숫자 아직도 다 기억나요? 100억짜리 건물, 몇십억짜리 증여세, 동생한테 준 5억 다 기억나요. 근데 아세요? 저는 그날 이후로 숫자를 잘 못 써요. 사람 몸에 가격표 붙이는 소리 같아서. 고성이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쇼하지 마. 너 지금 내 오빠 죽이는 거야. 그래서 같이 죽이려고요? 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도 오빠도 각자 숨기고 있던 거 다 꺼내놓고 같은 진실 앞에서요.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말할게. 박영라였습니다. 영라야, 앉아. 고성이가 소리쳤지만 영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싫어, 나 오늘은 엄마 편 안 들 거야. 영라는 단상 옆으로 다가와 작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사랑만 받고 자란 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 웬만하면 다 믿고 싶었고 엄마가 힘들었다는 얘기하면 같이 울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버튼이 눌리고 고성희 목소리가 다시 강당 안을 채웠습니다. 100억, 10억, 5억 버린 딸 그런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영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끼리만 듣고 끝낼 수도 있었어. 그러면 엄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를 숫자로 만들었겠지. 나는 그게 싫어.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넌 지금 내 엄마를 죽이고 있는 거야. 알아.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 나도 사람으로 남고 싶어. 엄마 딸이기 전에. 한우진이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셋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버려졌던 쌍둥이, 사랑만 받고 자란 딸,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 거는 아무리 사랑해도 편을 들 수 없는 쪽이에요. 고성희 눈가가 떨렸습니다. 너까지? 응, 나까지. 우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수술 안 받을게. 강당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나는 버려졌던 동생 몸에 칼 대고 그 피를 내 몸에 섞으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까지 살아서 나중에 거울 볼 때 내감부터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우진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우진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로 겁나는 게 뭔지 알아? 죽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누가 어떻게 망가질지 보는 거야. 그는 단상 아래 서 있는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 편 들게 유라야. 지은호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일부러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응, 나 오빠 때문에 엄마 망하는 거 보고 싶다고 했던 사람인데요. 알아, 이제는 엄마 때문에 오빠 죽는 거 보는 사람 되고 싶진 않아요. 둘 사이에 이상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애매하고 어색한데 이상하게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책임져요. 그래. 그때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은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치부이자 이 재단과 병원의 치부입니다. 그는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던 탓이 큽니다. 고성희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사람 편. 진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우진 군의 간이식 계획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 장기 매매나 그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병원과 함께 공식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자들 손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유라 양, 아니 지금의 지은호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한 번도 사과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과를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도덕적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말은 곧 고성희에게도 향하는 말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강당 뒤편 복도에서 고성희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 박영라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래. 미안해. 뭐가? 엄마를 세상 앞에 세워놓고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속이 시원하냐? 시원하지는 않아. 그냥 숨이 조금 쉬어져. 성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가 잘 키웠네. 나 닮았어. 살아남겠다고 칼 드는 거 엄마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 말해봐. 엄마 칼은 엄마 인생 지키려고 든 칼이고 내 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살리려고 든 칼이야. 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지은호, 한우진, 이지혁, 그리고 뒤늦게 뛰어온 지강호까지 그 좁은 복도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은호야. 순이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잘했다.
우리 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호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오빠 살리는 대신 엄마 망하게 만들었어. 그래, 이게 잘한 거 맞아요? 너 혼자 했으면 엄마도 잘 모르겠다 했을 텐데. 순이가 딸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봐, 내 옆에 누가 서 있는지. 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만큼은 편안했습니다. 내가 서 있잖아. 우진이 웃었습니다. 쌍둥이 둘이 같이 망가뜨린 거면 좀 덜 억울하지 않냐. 은호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또 싸우면 되지. 우리 아직 할 말 많잖아. 옆에서 지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제 선배 자리 완전히 뺏겼네. 왜요? 쌍둥이 오빠 생겼잖아. 나 뭐 되냐. 우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형은 나한테 선배해. 싫어. 너랑 선배하기엔 내가 좀 수준이 높거든. 그 말에 잠깐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던 엄마를 세상 앞에 세운 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숨겨왔던 모든 죄를 한 번에 드러낸 엄마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버려진 딸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되찾은 여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선택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다음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확실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사람값을 매기는 기준은 돈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느냐라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가격표는 이미 고성이 앞에 아주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